변호사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프로모는 따로 안 썼고요. 다만 한번 제가 강남 8학번 출신입니다. 강남 8학번 출신이고요. 그리고 학력고사, 본고사, 수능 다 봤습니다. 제가 삼수를 했고요. 서울법대 2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특차로 연대법대 들어갔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문과생들이 다 애달복대라는 사법고시 합격자고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다 국립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대학만 연세대학교 사회 나왔는데 과연 제가 제 인생을 만족할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의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교육제도라는 것은 모두 몸소 체험하고요. 그 교육제도 안에서 나름 탑 클래스로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전데요. 근데 오늘 교수님 발제 듣고 제가 왜 만족하지 못하나? 특히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는데 이 왜 좌경화되어 있는지 오늘 교수님 설명 딱 듣고 전용덕 교수님 설명 듣고 제가 오늘 딱 이해가 됐습니다. 왜? 공급이 배급제로 하고요. 수요는 많은 상태가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이렇게 봐요. 배급제가 아니라 신분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서열화라든지 어떤 기득권화되는 어떤 조선시대 같은 그런 게 나와요. 배급제 고착화된 거.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계에서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강남 8학번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딱 대학교 들어가서 느꼈던 게 내가 결국 이 학교 정문을 들어오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지 내 머릿속에 들어왔던 지식이 앞으로 아무 소용이 없던 얘기지. 쓰여질 것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 변호사니까 헌법재판소 판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외금지가 있었을 때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한국교육을 받았으니까 참 헌법재판소가 되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과외금지를 자율화시킨다고. 이 대단히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머릿속에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사실 대단히 퇴보적인 판결이었어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학교와 부모가 같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학교 밖에서만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된다라고 한 거죠. 이게 국가 주도의 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진보적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같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는 좀 개입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교 안에서도 국가와 학부모가 동시에 교육의 주체가 된다는 말 자체도 넌센스인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학교도 선택할 수 있고 학교의 교육 내용도 자유롭게 해야지만 되지 일률적으로 공동으로 딱 묶어놔 버리니까 배급제가 되고 신분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 미국에 한번 유학 갔다 로스쿨 갔다가 제가 중간에 물론 때려치고 왔지만 의미가 없어서 놀랬던 게 이겁니다. 한국 법대 처음 들어가면요. 법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첫 테마가 법학 개론이라는 과목 형식으로요. 아주 골 때리는 얘기죠.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법이란 무엇인가 지금 저도 모릅니다. 저보고도 지금 법이란 무엇인가 딱 말하고 저도 잘 대답하기 힘들어요. 미국 로스쿨 딱 갔더니만 구체적인 케이스를 던져주고요. 이 양 당사자가 가장 합리적인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무엇을 체결하겠냐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요. 그 케이스를 보면서 이 양쪽 당사자, 아까 뭐 교환경제 말씀하신 인간이 된다는 말이 그 녹아있는 겁니다. 양쪽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일까를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가지고 오면 교수들이 법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네 계약서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고 이 부분이 빠졌고 만일 이런 돌발 변수가 나오면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 사례를 받으면서 오히려 머리가 더 튀었지 그 전까지는 정말 화석과 같은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만 제가 또 일화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에 갔었을 때 미국의 판사 임기가 4년 내지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판사들이요 자주 임용되는 방식이 법원에서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다채로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분기탱천했습니다. 내가 배웠던 지식하고 너무 달라서요. 그래서 딱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판사를 자주자주 갈아치우면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되겠습니까? 우리 대륙법 개통, 독일법을 개수한 우리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은 그건 뭐 물적 독립이고 판사의 독립, 인적 독립이 보장되어야지만 유지돼야 되는데 영미법은 역시 이런 부분이 약하군요라는 식으로 비아냥을 거렸어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에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워싱턴 DC의 판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국민으로부터, 넓게는 국민으로부터, 좁게는 전문가 집단인 변호사 집단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 판사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경쟁을 통해서, 사법부도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판사도 명판결을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분명히 소송에서는 승패가 나와요. 1대1,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는데 패자인 경우도 승복이 가능한 상황이 나와야지만 그 판사가 연임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견제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이 안 된다면 사법부 썩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제가 시험 볼 때 사실 2차 시험이 나왔어요.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설하라. 신나게 써졌죠. 그러나 미국 가서 제가 한 방에 박살이 났고요.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송자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기본급 입학제가 한참 문제가 됐었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 기본급 입학제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제발 우리를 터치하지 말아라. 근데 그때 한해 연세대학교의 교육부가 지원하는 돈이 190억인데 교육부 담당자가 뭐라 그랬냐면 190억 억지로 받고 교육부 통제를 받으세요. 만약에 이 돈 안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근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송자 총장께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요 얘기가 참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법과대학이 그때 등록금이 제때가 한 200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정원 내로 5%를 기부금을 받아버리면 160명 중 정원 중에서 80명이 4년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고요. 마지막 나머지 80명이 등록금 반만 정도 되고 1인 한 사람당 전용 독서실 계좌가 되는데, 이게 사립대학교에서 이게 남는 장사라는 게, 기부금으로 입학을 받아도 퀄리티가 떨어지면 졸업을 안 시키면 된답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측의 8학기가 졸업인데 최장 아무리 연기하고 그래봤자 12학기래요. 그럼 한 학기당 5억짜리로 기부금 입학을 받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퀄리티가 안 되면 졸업을 칠판하고 100묵밖에 필요가 없는데 거기다 왜 200만 원씩 한 학기 더 꼬라박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160명 학생 중에서 그거 찬성한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59명은 전부 반대했어요. 연세대학교. 왜? 학벌이 특권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지금도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스카이 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저는 그렇게 엘리트가 아닙니다. X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끊임없이 저는 경쟁을 하고 싶은데 경쟁을 막고 있는 이 메커니즘이 우리 곳곳 사회에 다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같이, 저는 그래도 좀 살아남은 편입니다. 뭔가 한국 교육에 영어를 그렇게 잘했지만 제가 학력고사 60점 만점에 최하점이 59점이었어요. 근데 미국 갔더니만 말 한마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어쨌든 좀 살아남았는데, 저 X세대인 저 중에서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 한국 교육의 실패를 깨닫고 미국 버지니아나 애틀란타 쪽에서 이민 가서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자식들의 경쟁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10년쯤 20년쯤 지나면 그 2세대들이 한국으로 엘리트로 들어올 겁니다. 과연 한국 교육을 믿다가 여기서 중산층이신 분들, 그분들의 자식들이 모 주필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20년 뒤에는 2등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제도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정말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서 우리나라 교육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세가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서 국공립교육에서 제대로 공부해갖고 겨우 고시 합격해서 살아남은 게 바로 저 정도 수준이에요. 앞으로는요, 이제 이런 시대 제가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교육 문제만큼은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것을 제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조금 저는 좀 민변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강하냐 하면은 법논리를 교묘히 차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법논리라는 게 여기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논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거짓말 전술, 통일 전선 전술, 용어 혼란 전술, 이거 3대 원칙이죠. 저쪽에. 그러면 국정원이 납치했다.
거짓말을 작게 하면 안 됩니다. 크게 납치라고 한 방 때려준 거짓말 전술 하나 써먹고요. 북한에서 납치라고 주장하니까 온갖 친북 단체들이 납치라고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통일전선 전술이죠. 연대해가지고 몰아세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백미 바로 용호논란 전술입니다. 인권이란 말을 듣고 나옵니다. 여기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 분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처음에 저 보도를 봤었을 때 접견이란 말을 쓰더라고요.